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국방논평 꼭지를 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한 2월경 정도에 보도가 났던 것 같아요. 육군, 우리 군이 몇 가지 무기 체계를 포기할 수 있다. 그걸 저는 좀 늦게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문사진에 그런 것처럼 아파치 헬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아파치 헬기. 제가 아파치 헬기 관련해서 다룬 내용만 하더라도 뭐 연관된 것까지 치면 7, 8개, 10개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파치 헬기랑 F-35A를 포기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누군가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흔적이 느껴진다. 이게 F-15의 고비용 그 업그레이드까지 포함이고 그 외에 눈에 안 띄는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부한 뭐라고 할까 맥락을 가지고 이 사안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룬 기사는 그냥 군이 적어준 것을 바탕으로 추종한 설명을 그냥 전달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걸로는 이 사안이 가지는 중대성을 설명해 내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뉴스타파를 탔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관련해서 떴더라고요. 하나가 강구영 사장이죠. 카이의 공기업 사장 중에 금년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임을 주장을 했었죠. 주장을 했다기보다 연임을 모색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자, 대선 결과가 나오자 9월까지가 임기일 겁니다. 새로 사장이 임명되면 바로 바꾸겠다, 나가겠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사도 2월달에 난 기사예요. 자, 그 외에 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산업자원부에서 했던 포항 앞바다에 있는 대왕고래, 그게 가스전이든 유전이든 사업성 없다고 자복했지요. 윤석열이 파면이 된 게 4월 4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육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차세대 K3 전차 연료전지 기반으로 간다. 30년부터. 그게 이미 연료전지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쑥 들어갔었는데 그 이야기도 이런 시점에 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충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2월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심어놓은 그 세력들이 내지는 고위공무원청 내부에서 윤석열은 끝났구나, 파면되기 전에 2월 한 경에 판가름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살기 위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또는 눌려있던 층에서는 신정부의 노선을 맞추기 위해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밀려져 있던 계획을 신속하게 재수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거기 같은 2월 달에 강구영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볼까요? 카이가 빨갱이 색출 명목으로 천억대 사업 중단, 내용이 뭔지 보진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계 기업으로부터 KF-21에 관련된 부품 수십억? 수백억? 실제 프로그램으로 따지자면 큰 비용이 아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F-35A 그리고 경항모에 들어갈 F-35B, F-15의 고가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 아파치 헬기 구입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벌써 12여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유지비까지 합하면 2배, 3배 되는 건 금방이에요. 몇 년 지나면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다 해먹었다. 자, 이게 뉴스타파 이런 게 보도될 정도면은 강구영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제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인사 관련 문제로 전횡을 해서 카이 내부에서 고발당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카이 내부의 고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발당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사자잖아요. KF-21 첫 비행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행사 한번 더 한 친구잖아요. 네, 아주. 자, 그때부터 삭수가 이미 노랬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먹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거 덜 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F-35A가 밀어넣기 위해서
윤석열이 당선자 신분일 때 이미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거기에 지난번 국가안보실장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는 기자 신분이었던 조선일보의 유용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했었죠. 그때 이제 형식은 뭐냐, F5 제공호나 F4 팬텀이 너무 오래돼서 사고도 나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기종을 하자. 그럼 당연히 FA50이거나 KF21을 더 많이 구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로키드 마틴을 밀어 넣으면서 F-35를 밀어 넣은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F-35 20대 추가 도입이 이루어졌거든요. 아주 급하게. 왜냐하면 그해 10월이 2022년 10월이 로키드 마틴이 향후 4년인가 5년인가 생산 물량을 결정해야 돼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수요가 조사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수요를 거짓말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급하게 한 겁니다. 누가 또 먹었겠죠, 가운데서.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유용호는 지금 윤석열의 낙마가 본인의 그 전정에 본인의 인생을 상당히 꼬이게 할 수 있다. 뭔가 잡혀서 나올 수도 있다. 그로부터 이런 생각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강구영에 대해서 한번 잠깐 더 드려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강구영이 절대 카이 내부에서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내용을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거의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부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깊이 파봐야 된다. 여러 개가 딸려 나올 수 있다. 그 가운데 거간 노릇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 기업들하고 거래도 오래 했고 우리 장성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 몇 명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그 후보군들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의 귀한 세금을 축냈고 자기들 그중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 또한 우리 방산업체나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배신을 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 이 기사입니다. 5대 대형 무기도업 사업 전면 백지화. 이것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제가 봐서 아직 실제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신정부, 새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저는 F-35 도입과 관련해서 그때 방사청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국방위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발견한 희한한 내용들을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때 지금 방사청장 말고 이전의 방사청장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된 사람입니다. 그 친구도 상당히 의심나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방사청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옛날 군인들한테 직접 맡겼더니 부정비리가 판을 쳐서 구매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거기부터 골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여러 경우에 있어가지고 F-35 도입할 때가 특히나 더 그래요. 분명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완곡하지만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40대면 됐다. 우리가 써보니까 알겠다. 예, 많은 고장이 나고 있는 게 데이터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인 언급 안 하지만 일본도 똑같이 그래요. 일본은 우리 것보다 더 일찍 앞섰다기보다는 빨리 나온 버전을 샀거든요. 문제는 더 많아요. 가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고위 당국자가 일본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는 거예요. 40대 써보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산다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뒤집어 엎었죠. F-35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네. 자, 그래서 이 5가지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라기보다 한 3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위에 거. 첫 번째 대형 공격 헬기 사업, 2차 사업. 저게 뭐냐면 아파치 헬기 36대 지난번에 샀는데 36대 더 사겠다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경장갑 차량, 지금 돈 얼마 안 돼요.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 경항공모함,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밑에 2개는 합동 화력함,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위에 2개, 3개를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해하는 선이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믿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2020에서 28년에 3조 3,300억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4조 원이 넘어가더라. 공격 헬기 2차 사업인데 이거에 제가 강력한 비판을 제가 해왔었죠. 예. 볼까요? 제가 다룬 내용 중에 일부 가져왔습니다. 설명드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위에 거부터 볼까요? 타이거 헬기 버리는 유럽, 아파치 헬기 버리는 미국. 근데 우리는 아파치 헬기를 산다고? 지난번에 30 몇 대 살 때는 2조 원이 안 들었어요. 요번에 똑같은 숫자를 사는데 4조 원이 넘게 들어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비용이 올라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1, 2년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계약할 때 이미 그때 4조였어요. 한 대 700억이었어요. 거의 그 KF-21의 가격에 맞먹어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룬 기사는 여기에 그걸 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미 비싼 거 알았어요. 그래서 살려고 그랬잖아요. 자, 유럽은 타이거 헬기 버리고 아파치 헬기는 미국이 지금 곧 생산 중단할 겁니다. UH-60 블랙호크가 아마 폴란드인가 체코로 생산 기지가 넘어갔어요. 아파치 헬기 우리 살릴 지난 정부에서 그랬죠. 너희가 생산 시설까지 다 가져가라. 기술 이전 다 해줄게. 왜냐? 미국은 아파치 헬기 더 이상 안 쓸 거거든요. 지금 육군에 가지고 있는 600여 대 미국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유지만 합니다. 그 중에서 최신형만 골라가지고. 그 다음 뭘로 대체되느냐? 차세대 기동 헬기와 차세대 공격 헬기로 대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런 컨셉이 지금 여기 아파치 헬기 나온 지 30 몇 년이 됐어요. 그 한계가 지금 보인 지는 20여 년이 넘었어요. 옛날처럼 맷집을 가지고 뭐 여러 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가지고 한 대가 뜨면 뭐 열 몇 대를 파괴시킨다 탱크를. 근데 요즘 보십시오. 지대공 미사일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군들이 공격 헬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저공으로 최고 속도로 접근해요. 목표 지점까지. 즉 상대방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뛰면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견착형 대공 미사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걸리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뭐 내가 20ml탄을 막을 수 있니 30ml탄을 막을 수 있니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으면 갑니다. 예, 장갑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러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솟구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주로 로켓탄 같은 거 많이 쏘죠. 지금 헬파이어 같은 거 겨냥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 헬파이어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거든요. 동시에 하나밖에 공격 못하고 미사일이 목표에 탱크에 맞을 때까지 내가 레이저를 그 목표에 주사를 계속 해주고 있어야 돼요. 즉 헬기가 멈춰 있어야 돼요. 하늘에.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이 나온 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거 이미 옛날 세대의 무기예요. 우리 청검은 그 차음 세대예요.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맞힐 수도 없어요. 그거 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공중에 호버링을 하면서 맞을 때까지 수초간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사정거리 8km죠. 그럼 대충 시간이 나오잖아요. 미사일 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제법 기다려야 돼요. 근데 좀 전에 러시아 헬기들 공격 방식 말씀드렸죠. 확 솟구치면서 와라락 뿌리고 바로 회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아파치 헬기는 아주 부적절해요. 이미 지난번 뭐 걸프전이나 이라크 침공 때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헬기의 단독 작전으로는 이제는 지상군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검 미사일이 더 나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제 미사일을 참고로 한 거잖아요. 유선 유도. 즉 나는 숨은 상태에서 쏠 수 있어요. 또는 산 뒤에 매복한 상태에서 쏠 수 있어요. 유선 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의 방향을 다른 정찰 세력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가지고 또는 내가 잠시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졌을 때 발견하는 세력 또는 우리의 무인 정찰 세력을 가지고 감지한 적을 향해서 대충의 좌표를 찍어서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미사일이 적천차와 정렬이 됐을 때는 그 미사일 내에 시크가 스스로 찾게 됩니다. 나는 안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 발로 사격 가능합니다. 이것은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검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는 소형 무장 헬기가
아파치보다 훨씬 낫다. 그건 한 200억 정도죠. 아파치 지금 700억이잖아요. 3배 정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생존성이 우리께 훨씬 좋아요. 근데 아파치 헬기 72대가 됐다. 우리 청금 거기 달게 하자. 인테그레이션 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무인기 시스템 달게 해달라. 생존성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데이터 링크 통합시켜달라. 그거 다 돈 요구할 거예요. 업그레이드 비용. 그리고 생산량이 다친다니까요. 그것도 폴란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폴란드나 체코로. 그럼 뒤에는 수습이 안 돼요. 왜 떨어진 세력이에요. 가장 값은 비싸지만 조종사의 생존력은 가장 취약한 그런 희한한 기체가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한 40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데 미국은 버린다니까요. 그 제목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잉 살리기 열심인 윤정부. 아파치도 보잉 거죠. F-15K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보잉 거죠. 저거를 4조 원인가 5조 원인가 줬고, 지난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가격 흥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숫자의 F-15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버전이 빨라요. 즉,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요가 일찍 도착했어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걔들도 보잉이 너무 많이 부르니까 결국에는 업그레이드 사양을 축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몇몇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걸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보잉이 망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망할 수 있고. 자, 여기에도 그걸 덜컥 받아줬다. 이런 겁니다. 둘 다 보잉 거라는 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위에 상륙공기 헬기 논란 이렇게 돼 있고, 재점화 시도하는 것들, 아파치 바이퍼 중계리 눈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상륙공격 헬기를 마리노 기반으로 하겠다 이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마리노 하면 떨어진 적도 있었죠. 이것을 외국 걸 사야 된다. 아파치나 바이퍼를 사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기동력이었습니다. 네, 공격 헬기가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 즉, 순간 상승력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지금 좀 전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기준에서는 헬기 입장에서는 그런 기동력 차이면 도찐 개찐이에요. 생존력에 큰 차이를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리노 공격 헬기를 하지 마라. 외국 수입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뭐 중고라도 사자 바이퍼를. 근데 우리의 계획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무장을 스스로 개발하고 무장을 장착하고 그걸 무장 통제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기동 헬기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뒤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가는 전 단계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기동 헬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기동 헬기 한다고 그래도 미국 거에 틸트로터에 같이 올라타자라는 세력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세력 항상 있거든요. 이런 세력이. 자, 문재인 때 국방장관이었던 송영무가 천궁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패트리엇 사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송영무가 그러다가 결국 저는 잘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로. 그때 천궁을 우리가 진짜 낙마시켰으면 송영무의 뜻대로 우리는 LSM 그다음 뭐 해궁, LSM 해상형 이런 거 개발 못 하는 거예요. 자, 송영무의 의견이 뭐냐? 또 이게 우리 트집 잡는 그들의 의견이 뭐냐? 미국 무기 체계 사자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거래를 하면서 소개료를 받고 싶다는 그 의도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눈부신 방위산업의 성과는 없었겠죠, 당연히 없어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게 그때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리노 공격 헬기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마리노이고 수리온하고 엔진이 같아요. 이것은 아파치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같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에 2000마력짜리 엔진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게는 이 마리노 공격형이 아마 아파치보다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기동성이 더 좋아요. 자, 근데 초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프랑스제 변속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출력을 한 60%, 70%밖에 못 썼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다뤘지만 변속기 개발 완료된 것 같아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2000마력 출력을 그대로 뽑아 쓰고 있어요. 마리노 공격 헬기는 바로 개선된 아직 이제 좀 있으면 배치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된 국산화된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출력을 그대로 씁니다.
최고 출력을 다. 그리고 그 외에 수리용과 마리논 기동 헬기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새로운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UH-60하고 급이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부족한 출력 때문에, 그것은 변속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죠. RPM을 못 끌어 쓰는 거죠. 진동과 잡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 군들도 보면 똑같은 엔진을 가진 같은 급의 헬리콥터인데도 불구하고 UH-60은 대형 헬기, 우리 수리호는 중형 헬기로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 그러면서 우리는 변속기 국산화를 라는 성과를 얻게 된 거죠. 예. 그때 이 사람들 말대로 따라 했으면은 우리는 이거 못하고 무장 장착하는 경험을 못하게 되고 LAAC도 크게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데도 많은 자신감이 결여됐고 해야 될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럼 그 부담을 또 지적하면서 외국계 헬기를 바로 들여와야 된다, 내지는 공동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해 헬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소해 헬기를. 자, 그거는 해상형 마리논의 파생형인데, 소해 헬기를 하는 이유는 수요도 적지만 그걸로 기술을 확보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해상 헬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해상 헬기. 지금 우리 UH-60 해상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레이더 달리고 뭐 어뢰 발사하고 또 저기 잠수함 찾는 그 부위 떨어뜨리고 하는, 소노 부위 떨어뜨리고 하는 그건데, 그리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예요. 소해 헬기를 통해서. 그러면 향후는 그게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기동 헬기 개발 중인 기동 헬기 기반의 해상 헬기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나와 있지만 대비 36년째 공격 헬기다. 남들은 버리고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고가를 주고 사고 있다는 거죠. 처음 36대, 36대 도입할 때 2억. 지금 다시 36대 도입할 때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고 2조, 36대. 지금은 같은 숫자인데 4조가 넘어요. 최신이라서 그렇다고.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겠죠. 근데 미국은 왜 버립니까? 우리 차세대의 기동 헬기 계획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나오자마자 낡아버린 비행기를 사게 되고, 향후 업그레이드나 운영 유지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던져진 거예요. 아마 조종사들이 제일 타기 싫어할 거예요. 우리 LAC 있고, 우리 수리온 있고, 우리 기동 헬기 나왔을 때 같은 공격 헬기라는 관점에서 아마 우리 조종사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죠.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은 제일 비싸고 아직도 운용 연한은 많이 남았어요. 누군가 타야 되는 거예요. 자, 아파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유무인 복합, MU, MT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존성을 극도로 향상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청검의 결합. 즉, 나는 적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공격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 무인기 자체도 스스로 자폭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생존성이 크게 확장되는 부분이고, 아파치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드론을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헬파이어는 직사밖에 안 된다. 레이저 유도이기 때문에. 레이저는 직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 것은 2022년도인가 제가 찍은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요번 마덱스에서 어떤 분이 찍은 걸 제가 캡처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무인기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무인기의 디자인이 상당히 간결해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자폭 무인기처럼 작아졌죠. 이게 작아진다는 것은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헬기들은 그 최대 이륙 중량이 간당간당해요, 항상. 그래서 뒤에 밑에 보면 LAH도 요원들이 양쪽으로 4명이 탔죠. 이렇게 되면은 기관포를 떼게 됩니다. 기관포를 3열 기관포잖아요. 20mm 3열이죠. 근데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무게가 앞에 총만 있는 게 아니고 기관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탄통은 내부에 실더라고요. 무게 배분하고 다 여기까지 감안했을 때 200kg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면은 무장병력이 서너 명이 더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무장병력을 서너 명 동시에 못 태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작고 가벼워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아파치는 이게 안 된다. 또 이것을 우리가 아파치에다가 통합시켜 달라 그러면 그것은 또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 청검도 아파치에 통합시켜 달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예. 자, 이것은 이번 마덱스에서 공개된 그겁니다. 차세대 기동 헬기 우리가 개발 중인 거죠. 여기 스펙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공유 드립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핵심 모델입니다. 이게 원래 하고자 했던 모델이에요. 자, 미국은 틸트로트 했죠.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미국은 처음에 틸트로트를 선정을 했어요. 기동 헬기를. 그런데 거기에 동축 반전 모델을 가지고 있던 보잉이 되게 적극적으로 경쟁에 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공격 헬기를 또 선정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봤을 때 그 공격 헬기는, 동축 반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나눠 먹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양쪽에.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거기가 보는 거예요. 미국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거는 뭘 연상시키느냐면은, 연안 전투함 때 두 가지 모델을 경쟁을 시켜서 하나를 고르겠다고 해놓고 결국 그 두 가지로 다 갔죠. 결국 망했죠. 자,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동축 반전을 하고 이걸로 기동 헬기도 하고 우리는 공격 헬기도 하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해상 헬기도 이걸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13.6톤의 이륙 중량으로 되어 있고 엔진은 처음으로 스펙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봅니다. 이 엔진도 국산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2000마력짜리 엔진이거든요. 3500마력짜리 엔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카이가 이것을 처음 개발할 때 거기 있는 연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00마력짜리 두 개 정도 필요하다. 그게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3500마력짜리 두 개다. 13.6톤의 이륙 중량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현재 UH-60이 한 10톤 정도 돼요. 수리온도 제대로 된 변속기 되면 한 10톤. 왜? 엔진이 같으니까. 뭐 급이 비싼 비행기니까, 헬기니까. 그런데 수리온이 옛날 변속기를 달았을 때 엔진의 출력을 100%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아마 6톤, 7톤, 8톤? 모르겠습니다. 9톤 됐는지 하여튼 10톤 아래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중형 헬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걸 카이가 제일 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싹 밀어 넣은 거예요. 이거 지금 해양 방위 산업전이잖아요. 그런데 육군을 위한 장비를 지금 들이민 거예요. 자, 이것은 카이 강구형의 어떤 압제에서 벗어난 카이의 몸부림이다. 이거 꼭 할 거야. 왜? 그 사이에 이것도 미국 거랑 같이 개발하자. 우리는 기술적인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으니 이런 소리 벌써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막 뱉어내고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 윤석열 탄핵은 천금 같은 기회다. 어둠 속의 빛이다. 카이 분들한테. 그리고 다른 많은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농락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상당한 수준의 비행기가 되는 것이고, 기초 기술들은 각각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속도가 이제 500km 이상이 되고 항속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카이에스는 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여줬어요. 옛날에도 검토했던 겁니다. 틸트로트도 있죠. 심지어는 이 말은 뭐냐? 미국에서 하는 그 틸트로터 거기에 가자는 이야기 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그걸 원한다 하면 우리는 그것도 개발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길을 세워서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축 반전, 그걸 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거 경장갑 차량. 이것은 이제 신속 대형사단 2사단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장갑 차량. 이게 뭐 위절인가 뭐 하는 그거 조그만 아기자기하게 생긴 독일 장갑차 그것도 들여오자 그걸 국산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뭐 7천억짜리니까 이게 큰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상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은 좀 막 뒤섞인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명확히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자, 그걸 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런 차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특수전용 찝차 같은 거죠. 이거 모하비 기반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중량 2.5톤이고 정투 중량 3.25톤이에요. 위절 같은 경우는 전투 중량이 4.8톤이에요. 그래서 치누크 헬기를 2대 실는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수단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향후 우리 해병대나 신속 대응 사단에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진에 투입할 때 쓰겠다. 자, 이것은 장갑이 좀 부족하다. 위절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위절보다 빠를 수 있다. 또한 위절은 장갑차라고는 하나. 그의 방탄 성능은 제가 봤을 뭐 12.5mm, 12.7mm 탄 그걸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예, 거의 비슷하다. 자, 이럴 때는 뭐냐면 공중 강습 사단에 같이 동반하는 화력이 나아지는 편이 더 낫겠다. 그 차량 자체의 생존성을 올리는 것보다. 자, 요런 거에서 결론은 제법 일찍 났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항공모함이죠. 요거가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항공모함 주체가 어딥니까? 제7기동전단에서 쓴다?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짜깁기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경항공모함을 포기했다? 자, 이때 2월 달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게 이게 있었어요. 세 번째, 강섭 상륙함에 F-35B를 올리겠다. 12대인가? 그런 계획을 접고 이것을 드론 모함으로 쓰겠다. 저는 요게 좀 전에 기사에 나와 있던 경항공모함 계획 취소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해군 입장에서 보면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안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져요. 해병대용이 되는 거예요. 해병대용이. 말장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해병대용이 돼서 해병대는 그러면 독도함, 마라도함, 그 다음에 또 대형인 이 배를 가지게 되고 F-35B는 안 한다. 이게 큰 파워 게임이 있었고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그 계획도 날아갔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6조 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어요. F-35B는 F-35 중에서 제일 비싸요. 문제도 제일 많고. 자, 그걸 날렸다. 이게 진짜 묶여져 있는 것이다. 왜 비싼 시기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냐. 그 전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우리 군의 떡과 또 방산업체의 떡과 다르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 그들의 헌신을 그냥 헌시작처럼 날려버리고 외국 무기를 사고 그 가운데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빨대를 꽂게 된다. 자, 이러면은 자, 이게 해병대 준다. 그럼 우리 해병대는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것이고 지금 4군 체계로 간다고 이야기 제가 입법이 벌써 법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상관이 있어요. 즉 북한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훨씬 넓은 대양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기동군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이런 상륙함을 3척을 가지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2척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 7함대 정도의 규모를 갖추려고 한다. 해병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군 체계로 간다. 즉 해병대도 참모총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네. 자, 그럼 해군은 경항모를 잃어요. 대신 뭘 받느냐? 중형 항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사는 되게 상당히 오도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경항모도 가지고 이제 해병대가 해군은 경항모를 잃지만 중형 항모를 제가 봐서는 2척 이상은 가진다. 이겁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해설은 풀이는 거꾸로 해요. 네. 그렇게 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제가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DX 코리아에서 나온 사진인데 KF-21의 함재기형입니다.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형 항모는 반드시 간다. 왜? 우리 해군이 중국 해군과 맞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들도 항모가 여러 척이 있고 7함대도 항모가 있고 우리도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모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해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아요. 아마 다른 항구를 조차를 해야 될 거예요. 미국이 배려를 해주거나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 기지를 동시에 쓰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7함대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정유사시에 중국과 뭔가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은 미국 7함대 전력까지 붙어지게 돼서 쉽게 이야기해서 7함대가 2개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것을 주변 나라가 다 인정해 준다.
미국이 우리 대양 해군을 대비를 시킨다. 그럼 우리는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항모가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KF-21 함재기형도 하잖아요. 왜 함재기형이냐? 두 가지 특징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개발됐을 때, 개발 시기 할 때부터 이게 고민됐으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오른쪽 동그라미 볼게요. 날개가 접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날개가 접힌다. 이건 함재기용이죠. 좁은 공간에 많이 넣기 위해서. 두 번째,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보실까요? 앞에 있는 그 랜딩 기어라고 하죠. 앞에 바퀴가, 앞바퀴가 타이어가 두 짝이에요. 근데 공군용으로 쓰는 것은 타이어가 한 짝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충격이 크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항모는 흔들리니까. 그 함재기용입니다.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 예. 그래서 해병대는 소형 항모는 F-35B를 싹 빼버리고 해병대를 쓰고, 7기동군단은 중형 항모를 받는다. 경항모는 없으시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자면은, 해병대는 세 번째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그것은 드론을 주로 운용한다. 또 그 밑에는 당연히 상륙부대를 싣게 되고, 위에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헬기 세력도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런 컨셉을 앞에 마라도나 독도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인기와 이제 드론을 이제 활용한다 했을 때는 그 크기가 가지는 제약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헬기들도 들어간다. 해군은 경항모를 잃는다. 그들의 신문 보도처럼. 그렇지만 신문 보도가 이야기하지 않는 중형 항모를 복수의 숫자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KF-21 함재기형을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제가 강조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KF-21 배 밑에 붙어 있는 게 미티어 미사일이거든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정도 지금 달려있죠. 왼쪽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미티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큰 미사일이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건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램젯 기반에. 우리는 램젯 기반으로 대레이더 미사일로 개발해요. 램젯 기술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서 멀리 간다.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제 기억을 해보자면 아마 사거리는 500km 이상이 나온다. 예. 그리고 똥똥하지만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다. 4.5m 내로 제한될 것이다. 왜? 향후에 KF-21의 몸통,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 은근슬쩍 다 보여주는 거예요. 디자인까지 다. 합동 화력함. 이거는 뭐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같이 끼어져 있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합동 화력함, 여기는 이제 강력한 타격 순환을 가진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소개한 두 척의 구축함을 보더라도 상당히 직경이 큰 수직 발사관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7기동군단에 따라다닌다 함대에. 저는 이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정조대항급부터 장착이 되고 KDDX로 장착이 되고 향후 세종이 업그레이드 되면 거기 다 들어갈 것이고, 그 호위함들에도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L3에 해상형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그 크기와 공간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공간에. 게다가 기존 것보다 훨씬 직경이 넓기 때문에 한 80cm 가까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기존 것은 53.3cm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중량과 길이에 9m 이상까지도 되는 미사일을 실을 수 있어요. 직경이 80이라 치면은 완전히 탄도탄급은 아니지만 탄도탄에 준하는 급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그거라고 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판.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굵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타격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향후 그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몇백 킬로그램의 탄도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막 직경 1m가 넘는 뭐 2m에 가까운 그런 대형 미사일 넣을 필요가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거기 수직 발사관이 있고 거기 타격 무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아무래도 수상에 떠 있는데 많은 미사일 한꺼번에 넣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드는 생각은 한국판 지루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망에 좀 오른다고 보거든요. 거의 전략급으로 쓸 수 있어요. 사거리 1000km 이상 상대방이 요격할 수 없다. 빠른 속도와 기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고도로 다른다. 고기동으로. 필요하다면 향후 핵탄도 넣을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합동 화력 함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세종급을 개량을 할 때 그것을 KVLS2의 숫자를 많이 늘리고 나머지를 좀 희생을 하면서 대공 방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KDDX에 맡기고 세종급 정도는 화력 전용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이거는 뭐냐면은 피스아이 같은 거를 우리가 국산하겠다고 결정한 데가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유보가 됐다. 이유는 뭐냐?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고고도 무인기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감시 장비나 도청 장비나 똑같이 들어가요. 인간보다 훨씬 오래 날아 있을 수 있어요. 값도 저렴해요. 몇 대를 계속 띄워놓을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그래서 그것은 사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값도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걸 한 점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가 F-35를 갖다가 또 더 들여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번에 이란도 여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좀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이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다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스텔스 잡는 기술이 어마무시한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잡을 수 있어요. 네, 갈수록 저렴해지고 확실하게 잡을 겁니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향후 스텔스 성능은 뭐냐? 기본으로 다 갖춰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게 생존을 절대 보장하지는 않는다. 네, 이겁니다. 자, 아까 아파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사오면 우리가 향후 운용하는데 정말 골치 아프다. 조종사들도 안 타려고 할 것이다.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장이 그렇고 우리하고 시스템 통합하는데 우리의 무장을 실지도 못하고 더 나은 무장이지만 우리의 무인기 체계를 통합하지도 못한다. F-35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KF-21 항모 탑재형을 보여드리면서 덕티드 램제 기반의 함대공 미사일을 보여드린 겁니다. 똥똥하지만 길이는 4.5m가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추정하는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4.5m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F-35는 4m 초반입니다. 우리보다 짧아요. 그래서 미국의 무장도 좀 큰 건 안 들어가요. 바깥에 주렁주렁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스텔스성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게 F-35B 보세요. 저 위에. 자, 이거는 엔진이 또 구부러지고 바닥을 향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부 무장 공간이 더 적어요. 기관총을 내부에 설치할 공간도 부족했어요. F-35B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총이 없어요. 기관포가. 굳이 달고자 한다면 바깥에 이렇게 쑥 내밀어서 이렇게 포드를 따로 달아야 돼요. 누에고치 마냥. 저래 되면 또 스텔스성 사라지는 거죠. 내부 무장창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면 지금 이게 천하무적의 전투기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F-22가 하이고 F-35는 로우급으로 나온 비행기예요. 그냥 F-16을 대체하는 용도로 가볍게 그냥 해주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무장이나 이런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엔진도 한 개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이게 가능한 무장과 불가능한 무장들 날이 쭉 된 걸 보면 알거든요. 4m대 초반, 4m를 갓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무장이 너무 적다. 다 바퀴 매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개량 계획의 일부분으로 제한이 됐지만 그거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엔진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해야 된다. 엔진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최고속을 못 낸다. 급기동을 못한다. 이건데 그런 것도 개선 사안대로 제시가 됐지만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실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을 더 들여서 어떻게 개량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소문 내지 않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계속 팔려고 하죠. 그게 우리 낚인 거예요. 아파치도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 양쪽 다 봤으면 양쪽 다
지금은 이제 F-35만 사는 셈인데 4조 20대, 아파치 36대 4조, 8조 낚이는 거예요. 몇 년 뒹굴면 바로 10조, 20조 넘어가겠죠. 운영 유지비. 안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조용히 자존심 안 상하게 미국. 근데 윤석열이 덥석 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언제든지 바로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살펴보겠죠. 쭉. 바로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이제 이스라엘 건을 보면서 F-35 몇 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정보를 하나 봤습니다. 그들이 주문한 거 이스라엘 같으면 우선적으로 제공받지 않겠습니까? 로키드 마티네스 F-35 1년에 두세 대? 네 대? 두세 대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문한 거를 받는데. 자, 우리는 한 1년 전에 주문했거든요. 한 2년 전에. 지금 몇 대 이미 아직 안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온다 그래도 몇 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20대 계약분 중에서. 많아봤자 서너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게. 딱 계약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4.5m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KF-21 내부 무장창 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타우루스 크기를 줄였어요. 국산화를 하면서. 예. 그리고 타우루스 만든 회사가 그 다음 해에 오더니 우리한테 기술 이전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 크기가 줄은 타우루스를 자기가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파괴력은 똑같고 사거리도 똑같다. 크기만 작아졌다. 이것은 우리가 국산화 시도하고 있는 타우루스 국산형의 기류와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 독일 사람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 KF-21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줄인 거라고. 그래서 줄어든 크기가 4.5m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무장창이 4.5m까지 들어간다. 미티어 같은 건 충분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공대함, 덕질 램프 기반의 미사일 같은 것도 4.5m가 돼야 된다. 그 외 다른 무장들도 마찬가지다. 무인기도 있거든요. 또 뱃속에 들어가는. 자, 이런 것들이 기사들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았다. 예, 일단은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출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털어내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해왔다. 얘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마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자기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